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당장 안갚음을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저 기다리면 인과응보처럼 대갚아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저 속담에 걸맞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결코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그 친구. 그런데 저는 손 하나 대지 않고도 그 친구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윤서이고 고등학교 시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서희와 제가 그렇게 틀어질 줄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집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중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아빠는 그때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 형편은 막 부유하진 않아도 크게 어려움 없이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집안 형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서희는 좀 달랐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안 알렸지만 저한테는 자기 집 형편에 대해 다 말을 해줬거든요. 서희는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새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새아빠를 몹시 싫어했어요. 일도 잘 안 하고 집에서 논팽이처럼 있으면서 돈 사고까지 친다고요. 서희 어머니가 급식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으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렇다 보니 서희는 엄마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갈라섰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서희는 저에게 늘 돈이 없다고 그랬고 가난하다는 걸 몹시 힘들어했어요. 저는 서희가 저를 믿고 자기 집 형편까지 오픈을 한 거니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아름아름 알고는 있더라고요. 서희는 친구들과 떡볶이 먹을 돈도 없었거든요. 제 딴에는 서희를 위해 떡볶이나 간식값을 대신 내준 적도 많고 서희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 저희 집에 오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등 챙겼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인 제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나름 했다고 생각해요. 서희도 그때 당시엔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집안 형편상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하위 지원을 해서 2년제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졸업 후 빨리 취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쪽이 제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고 공무원이다 보니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또 저희 아빠도 제가 경찰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대학생이 돼서도 서희랑은 잘 지냈어요. 동네도 가까웠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도 교류가 많았죠. 서희는 그때도 늘 자기 집은 돈이 없어서 버스 타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잘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은 공강 시간에 카페니 영화관이니 잘만 가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희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서희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종종 놀러가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많습니다. 서희는 입버릇처럼 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 살까? 내 친구들 다 옷도 자주 사고 머리도 잘하는데 나는 맨날 같은 옷. 그리고 나도 염색하고 싶은데 동네 미용실만 가도 5만 원이나 달래. 그래서 제가 나도 염색하고 싶으니 같이 하자면서 마트에서 염색약을 샀어요. 마침 원 플러스 원 할인 행사 중이라 두 개를 사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했습니다. 어설펐지만 깨르르 웃으며 서로 머리에 발라주고 기다리면서 수다 떨고 그런 게 참 재밌고 좋았어요. 염색한 머리를 보고 서희는 너무 예쁘다며 저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제가 대학 다닐 즈음 갑자기 장사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참에 장사를 해보신다면서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 걱정됐지만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초반엔 나름 장사가 잘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파시던 디저트류가 유해 음식이라며 방송에서 나오면서 매출이 수직 하락했거든요. 진짜 유해 음식이 아닌데 그 방송은 시청률을 위해 온갖 자극적인 멘트로 공격을 했고 저희 아빠랑 비슷한 종류의 가게들은 대거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아빠는 한동안 집에서 술만 드시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며 지인분 가게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사시려는 아빠가 너무 대단하고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경찰 공무원 합격을 해야겠다 다짐했고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살던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옮겼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 같은 서민은 한번 무너지니 회복이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와 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집 이런 사정을 서희에게도 말했고 서희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서희 집 사정은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가 되었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그 논팽이 같은 남자와 결국 헤어지고 서희와 둘이 살았는데요. 시골에 계신다던 외할머니가 그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셨던 집과 밭 쪽에 도로가 들어서기로 했다면서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갖고 계신 밭이 꽤 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경작은 별로 하지 않고 땅값도 싸서 팔지도 않고 거의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수준의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서 모두 돈덩이가 된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과 땅의 소유권자가 된 서희 어머니는 그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되셨고 너무 가난해서 버스도 잘 못 탔던 서희는 한순간에 돈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반지하에 살던 서인의 집은 평수가 작긴 해도 아파트로 옮겼어요. 어머니는 작은 차도 한 대 뽑으셨고요. 서희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제일인 양 정말 기뻤습니다. 서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기에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사람은 달라진다고 하던가요? 서희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그전엔 엄두도 못 냈던 가방과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모두 백화점에서요. 염색하는 돈도 아까워서 제가 산 염색약으로 같이 할 때는 언제고 그때부턴 미용실이고 네일샵이고 마사지샵까지 종종 가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늘 위축되고 불만이 많았던 서희는 그때부터 당당해졌어요. 친구로서 처음엔 당연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계절도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며 옷 좀 사러 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옷시장에 보세요 구경 가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런 거 말고 입을 수 있는 옷 말이야 라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세 옷은 입을 수 없는 옷인가요? 그 옷마저도 없어서 두어 벌로 한 계절을 놨던 친구가 이제는 백화점 옷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근데 명주야, 너네 집 사정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 티셔츠 언제까지 입을 거야? 왜? 나 이 옷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지. 얼마나 빨았는지 색이 다 빠졌잖아. 옷 없어? 나 안 입는 옷 좀 모아놨는데 그거 좀 줄까? 자기가 안 입는 옷을 저에게 준다더군요. 기분은 좀 상했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했는데 기어코 옷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가지라면서요. 저는 친구 기분이 상할까봐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 맨날 입는 그 거지 같은 티셔츠보다 이게 몇 배나 더 비싼 거야. 너 언제 이런 거 입어보겠어? 나니까 챙겨주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저는 서희가 저에게 준 그 옷들을 보는데 입맛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희가 머리를 예쁘게 염색하고 왔길래 제가 색깔 너무 예쁘다고 칭찬했죠. 그 색 참 잘 봤네.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이거 유명한 디자이너 쌤한테 받은 거거든. 근데 명주야. 응? 너 또 네가 염색했어? 응. 뿌리가 너무 나왔길래 며칠 전에 했어. 제 말에 서희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웬만하면 미용실에 가서 하면 안 돼? 진짜 얼룩덜룩 지저분해. 누가 봐도 집에서 한 것 같아. 서희가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층졌어. 지저분하고. 그거 얼마 한다고 자꾸 집에서 하니? 그냥 미용실 가서 해. 동네 미용실 이런 데는 별로 안 비싸잖아. 그 돈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저희 집에서 깔깔거리며 서로 염색해 줬었는데, 이제 자기는 돈 걱정 없이 미용실을 가게 됐다고 저를 단박에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점차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툭하면 입버릇처럼 돈 좀 써, 돈 없어? 이 정도 돈 못 써? 비싸? 라는 말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점차 서희를 만나는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자격지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뜩이나 저희 집 사정도 안 좋아진 거 알면서 자꾸 돈돈거리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희 입장에선 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라면 저를 이해하고 오히려 조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희는 오히려 보란 듯이 저를 깔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서희랑 만나고 오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서희처럼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함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 일까지 닥친 겁니다. 아빠가 저녁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가 불법 좌회전하는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수술도 몇 차례 받았지만 결국 식물인간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뭔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남한테 해대는 일 없이 살아온 아빠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정말 괴롭더군요. 그 사고는 아빠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차량은 자기는 돈도 없고 빚밖에 없으니 그냥 감방 가겠다고 버텼고 결국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정말 감방을 가게 됐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빠가 사업 망했을 때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도 아깝다며 보험까지 홧김에 다 해지를 하셨거든요. 보험이 없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조차 받을 수가 없었죠. 저는 일단 아빠 통장에 남은 돈으로 수술비며 병원비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식물인간으로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되신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이 슬프고 괴로운데 어린 제가 누워 계신 아빠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빠 일로 경찰서, 병원, 은행을 쫓아다니며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갈 수 없었고 급하게 학기 중 휴학까지 해야 했죠.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시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으니까요. 아빠가 금방 깨어나시지 않을까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내내 해야 했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했어요.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빠만 다시 일어나 준다면 그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서희랑은 한 번씩 연락은 했는데 아빠 그렇게 되시고 병원에 찾아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은 너무 바쁘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서희는 그때쯤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바빠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끝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도무지 희망도 끝도 보이지 않는 상태요.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커서 제가 쓸 돈도 여의치 않아 끼니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때 간병비와 간병에 필요한 기저귀나 물티슈 등의 부가적인 돈을 내야 할 날이 온 겁니다. 통장을 탈탈 털어도 10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하필 그때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간 바람에 제 계획과 달리 돈이 모자라게 된 것이었죠. 아르바이트 월급도 다음 주에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돈이 나올 만한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서희에게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서희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갑자기 무슨 돈? 2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없을까? 아빠 간병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 모자라. 게다가 나도 요새 라면만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쌀이라도 좀 사려고. 저는 너무 급하고 절박해서 가장 친했던 서희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서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알바도 한다면서 20만 원도 없어? 저는 좀 울컥했습니다. 당연히 없으니 이 밤에 빌리러 온 건데 저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희는 기다리라면서 방에 들어가 지갑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마침 오빠랑 놀러 가려고 돈 찾아 놓은 게 있거든. 고마워. 다음 주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런데 서희가 돈을 주려다 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명주야, 응? 아, 명주 네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무 불쌍해. 때로는 사람의 말이 칼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찌를 때가 있죠.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 말투, 표정, 그리고 손에 대충 들려있는 20만 원까지. 저를 불쌍하다고 하는 그 친구의 얼굴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뭐? 아버지 식물인간 되고 너는 돈 벌러 다닌다고 학교 휴학하고 근데도 돈 20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리러 오고 그냥 네가 너무 불쌍해. 아버지 계속 그렇게 병원에 계셔? 언제까지 그래야 돼?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네 상황이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라는 인간이 저렇게 말할까요? 아니 생판 남도 저에게 악의가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정말 얘랑 그냥 상종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자, 돈. 됐어. 필요 없어. 왜 그래 갑자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 서희가 저를 붙잡더군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돈 필요하다며. 됐다고. 내가 불쌍하다고? 너 같으면 우울증 걸리겠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친구라는 인간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난리야. 돈 필요하대서 돈 빌려주잖아. 필요 없다고. 야, 너 지금 존심부리니? 뭐? 돈 필요하다고 온 주제에 존심부리냐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친구로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왜 발끈해?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진짜 못나 보여. 저는 정말 참담하다 못해 가혹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아가려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 있었는데? 떡볶이값 몇천 원 낼 돈도 없어서 내가 내준 게 수두룩하고 버스값 아깝다고 걸어 다닌 데서 너랑 같이 걸어 다녔던 게 나야. 우리 집에서 툭하면 밥 얻어먹고 우리 아빠 차 얻어 타고 용돈까지 받아간 주제에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달라지니? 너란 인간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겠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도리어 야, 너야말로 심보 그렇게 쓰지 마. 친구가 여유 생기니까 배알 꼴리니?
네가 힘들다고 나까지 힘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원래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웃기지 마. 너나 그렇게 살아. 돈도 없어서 빌리러 다닌 주제에 너랑 나랑 이제 급이 달라. 저에게 그렇게 퍼붓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누가 보든 말든 펑펑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내 처지도 서럽고 친구의 말도 너무 서럽고 정말 친구 말대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끝은 있는 건가 막막하고 힘들고 비참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탈진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병원도 아르바이트도 안 갔어요.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었거든요. 내 상황이 되면 자기는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바닥에 껌딱지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연락이 와서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지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상태가 악화가 됐다며 응급조치 중이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보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니 아빠가 나를 위해 떠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누워만 있어도 되니 떠나지만 말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고비 끝에 아빠는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 아빠가 상태가 안 좋아 언제 떠나도 이상할 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는 기분과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겨우 마련했고 친구 하나에게 겨우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었고 저를 위로해주러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흘린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처럼 계속 울었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거의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더 못 떠나신다고 마음 붙잡고 살라면서요. 저는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여서 친구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근데 장례식장에서 서희 봤어? 못 봤는데? 나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때 그렇게 싸웠지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장엔 오지도 않았다는 게요. 너네 무슨 일 있었어? 친했잖아. 안 그래도 내가 서희한테도 명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했는데 답장도 없긴 하더라고. 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어? 더 이상 걔 내 친구 아니야. 앞으로 걔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 어떤 말이라도. 저는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위로가 힘이 되었고 저도 이제 혼자 남겨졌으니 더 독하게 제 앞가름하며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결국 필기시험 통과 후 체력시험과 면접까지 합격했고 제가 그토록 원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 했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신임 교육 후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일은 거창한 일보다 민원 업무와 순찰, 취객을 상대하는 일 등이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도 있고 제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로서 열심히 근무했고 몇 년 후 경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 밥 굶는 일도 없고 제 앞가름하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꾸려가며 사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서로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신고자분이 하는 말이 아파트 2층인 자기 집 앞 계단에서 웬 사람들이 싸움이 났대요. 싸움 때문에 중재하러 출동하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하는 말이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이렇게 셋이 싸우면서 서로 잡아뜯고 있는데 남자 한 명은 정장 차림이고 나머지 남자랑 여자는 속옷바람이라는 겁니다. 속옷바람으로 싸운다고 하니 어떤 사건인지 대강 짐작은 가더라고요. 일단 사건을 접수한 저와 동료가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제보 장소로 올라가니 정말 남자 둘이 엉겨붙어 있고 속옷 차림의 여자는 계단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셋 다 멍이 들고 남자들은 심하게 싸웠는지 피투성이더군요. 급하게 저와 동료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서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동료는 남자들을 인계하고 저는 계단에 있던 그 여자분에게 서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제가 입고 있던 겉옷을 입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엉망이었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서희였습니다. 7년 전 인연을 끊었던 그 친구요. 저는 그 친구를 알아봤고 서희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을 확 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사건 현장이니 서희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정작 입은 남자는 서희 남편이었고 와이프가 낌새가 이상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희가 저 남자랑 뒹굴고 있었고 남편은 눈이 뒤집혀 남자랑 한바탕 했대요. 그 와중에 서희는 속옷만 겨우 입고 도망갔고 그 남자 역시 옷을 주워들고 계단으로 도망갔다네요. 서희 남편은 쫓아갔고 계단 2층에서 붙잡혀 거기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서희 남편은 저것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았다고 광분하면서 자기가 피해자인데 도리어 더 맞았다고 난리치고 내연남으로 보이는 남자는 서희가 아는 누나인데 놀러 왔다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변명하면서 때리니까 자기도 때린 거고 자기도 많이 맞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고소할 거라고 했고 서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찰로 일을 하면 별의별 일도 많이 겪지만 그 일도 참 한숨 나오더군요. 게다가 남편 없는 사이에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여자가 다름 아닌 서희라뇨. 참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남자 둘은 일단 쌍방 폭행이었는데 둘 다 고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처난 부부는 일단 사진을 찍었고 고소 진행하고 싶으면 상해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한 후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희에게 제 근무복은 돌려달라고 하면서 여분의 옷이 있으니 그거라도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제 안내에 따라 탈의실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설을 나가기 전에 제 명함을 달라고 하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인연을 끊어서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결혼도 했고 바람도 폈고 참 가지가지 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비번이라 집에 있는데 서희가 연락이 왔더군요. 어제 입었던 옷은 택배로 보낼게. 근데 너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쪽팔린 줄은 아는지 전화하자마자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참나, 너 쪽팔린 줄은 아니? 뭐? 야,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뭔데 나보고 그딴 소리야? 나도 네 얘기 입에도 올리기 싫어. 옷이나 똑바로 보내. 꼴에 경찰 됐다고. 야, 경찰 그거 월급 얼마나 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돈 가지고 유세 떨더라고요. 나 알아서 살 만큼 벌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집에다 내연남 끌어들여서 그 난리를 피우고 뭘 잘했다고 전화해서 이래? 너 내 꼴 보고 아주 꼬셨겠다. 그때 너 자격지심에 눈 돌아서 나한테 난리치더니. 서희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저한테 화풀이 하듯 소리 지르더라고요. 지도 쪽팔렸겠죠. 저는 갑자기 옛날 생각나고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새삼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약 올리듯 말해줬습니다. 어, 진짜 꼬시던데? 내연남하고 놀아나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속옷 차림으로 도망가는 거? 이 일에도 쉽게 보는 상황 아니거든. 참 볼만하더라. 뭐라고? 어휴, 야, 네 인생 왜 그렇게 됐냐? 돈 좀 생겼다고 친구 개무시하고 다닐 땐 언제고. 어휴, 제발 잘 좀 살아. 그리고 옷 똑바로 보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에 서희 남편과 상대방 남자는 서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후에 합의가 있었는지 취하를 했습니다. 얘기가 잘 된 건가 했는데 그 후 서희의 근황은 동창 친구로부터 듣게 됐어요. 서희 남편이 폭행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상간 소송과 더불어 서희와 그 남자 주변에 다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희 가족과 주변 친구들까지도 그 일을 알게 됐고 서희는 그 남자를 역으로 고소하고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서희 얘기하는 걸 제가 싫어하고 못하게 해서 친구들하고도 서희에 관한 얘기는 일절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희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인심을 잃었더라고요. 걔 돈 생기고 나서 갑자기 무슨 부잣집 딸내미라도 됐냐 행세하고 다녔었잖아.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도 꼴값이라는 말 많이 나왔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 엄마가 있는 돈 불린다고 보상금 남은 걸로 어디 투자했다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 돈은 없는데 쓰던 가락이 어디 가니? 여전히 돈 펑펑 쓰다가 서희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거든. 근데 남편 진짜 별로라고 불만 많은 거야. 그러면서 몰래 바람 피다가 결국 그 사단이 난 거 있지. 걔 걸린 게 이번이지 그전에도 바람 몇 번 폈었어.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는 서희 결혼식도 갔고 결혼 후에도 한 번씩은 만났다는데 옆에서 두고 보면 참 어지간하다 싶어서 거리를 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회사며 친구들한테까지 다 연락을 돌려서 서희가 한 짓을 폭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서희가 이혼해 상간소송당하고 소문까지 나서 도망치듯 잠수를 탔지만 평소에 하던 행실이 있다 보니 친구로서 안타깝기보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희는 저한테도 참 너무하게 굴었는데 저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심하게 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서희 근황은 모릅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지만요. 서희도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마운 것도 있어요. 그때 저에게 모질게 구른 탓에 제가 독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던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또 볼 일이 있겠냐마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선 피눈물 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49의 여자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을 했고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이혼을 겪을 때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제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것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다 알아서 적응하고 맞춰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던 결혼 생활을 하던 제가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라는 작자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전 남편은 덕망 있는 교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선비라고도 불렀죠. 직업도 교수인데다 성격도 차분하고 진중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는 게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난 저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마냥 선비같이 점잖던 남편의 내면에는 추악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지성인이었죠. 저는 과거에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셨고 다 돌아가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희망이신 분이었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하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아는 친척분의 소개를 받아 그때 당시 시간 강사이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수가 될 수 있게 저희 부모님도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셨죠. 어쨌든 그 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건물 하나를 물려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건물 관리도 하면서 스터디 카페도 운영합니다. 큰딸은 남편이 재직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주는 명문대에 다녔고 아들은 타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점잖고 차분한 교수 남편에 공부 잘하고 착한 자식들, 게다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까지. 겉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고 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늘 학교 일과 학생들 그리고 연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의 교수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 한켠에도 서재를 마련해 두었죠. 거기에는 남편의 연구 서적들과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자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는 남편은 늘 서재에서 논문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었죠. 남편은 집에서도 일을 했고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마치 그의 인격 그 자체인 것처럼 반듯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지인들에게 우리 남편은 딱 학자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주변에서 교수 남편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맨날 공부만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골프나 등산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다른 남편들과 달리 제 남편은 그런 활동적인 취미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게다가 살가운 애정 표현이나 유머 감각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감정 표현도 잘 없었고요. 물론 사람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조차도 사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과 저는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지성과 삶을 존중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학자로서의 남편을 깊이 존경했고 남편의 평온한 세상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인 저의 역할이자 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저희의 삶이라고 믿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 주말에도 자주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주로 남편과 저만 있었죠. 저는 남편이 먹을 만한 간식거리를 사와서 들어왔는데 남편은 서재에 있는 1인용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로 서재에서 지내는 남편은 일을 하다가 책상에서 엎어져 잘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생각해 푹신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놓아두었거든요. 그 후에 남편은 연구를 하다가도 피곤하면 거기에 앉아 자주 자곤 했죠. 그날도 남편은 안경을 코에 걸친 채 그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라도 하나 덮어줄까 하고 주변을 살폈는데 문득 보니 책상 위가 지저분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마 출출했던지 빵을 꺼내 먹은 것 같은데 책상 위에 빵 부스러기가 가득한 겁니다. 저는 서재 한편에 놓아둔 물티슈를 꺼내 책상 위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팔꿈치가 마우스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절전 모드였던 컴퓨터 화면이 탁 하고 켜졌어요. 바탕화면은 우리 네 가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려져 있었는데요. 그 폴더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은 배경화면인 저희 가족 사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사진이었거든요. 사진은 5-6장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싶어 한 장을 눌러서 크게 봤는데 끼케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사진이 뜨는 겁니다. 굉장히 미인이고 화장이 짙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데 남편이 보고 있었을까 싶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진 속 그 여자는 앳돼 보이는 얼굴과 달리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가 아슬아슬하게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은 무슨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옷들이 노출이 심하고 과감한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사진은 야외 수영장에서 찍은 노출 있는 비키니 차림이었고요. 그걸 보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사진들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싶었습니다. 늘 고전과 논문, 딱딱한 학술 서적만 들여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 몰래 이런 젊은 여자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뇨. 진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20년 살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죠. 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과 이 사진들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황당한 기분을 애써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조용히 화면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솔직히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다른 여자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좋을 수는 없는데요. 또 한편으론 그냥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교수이기 이전의 남자니까 젊고 예쁜 여자 사진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이나 모델인 것 같은데 남편도 호기심에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18살 사춘기 남자아이도 아니고 제가 이런 걸로 호들갑 떠는 것도 말이 안 됐죠. 또 남편도 어쨌든 남자니까 젊고 예쁜 여자한테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포르노 사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을 입은 여자 사진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나이도 있는 남편이 조금 주책이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 몇 장 다운해서 본 걸로 괜히 남편과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 남편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하기로 했던 거죠. 한편으론 남편도 저런 걸 보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 있었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간도 아니고 그런 걸로 질투할 나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름 모를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눈요기로 저장한 것이라고, 그것이 중년 남자의 조금 민망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주리를 만나 점심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주리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가족끼리도 다 알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워낙 오래된 사이기도 했고 가까운 친구라서 꼭 가족 마냥 친자매 마냥 서로의 속마음도 털어놓는 그런 친구죠. 주리네 집 사정도 제가 다 알고 반대로 주리도 그랬습니다.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면서 발벗고 나서줄 그런 의리 있는 친구였거든요.
어쨌든 한동안 서로 바빠서 못 보다가 오랜만에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려고 어딜 갈까 하다가 저희 집 단골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남편과 제가 자주 가던 고급 한식당이었는데요. 음식이 간이 세지 않고 맛있어서 저도 거길 좋아하는데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유달리 거기를 좋아합니다. 바깥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 식당을 즐겨갔죠. 그래서 한창 갈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갈 정도로 자주 갔는데 근래에는 남편이 너무 바쁘다고 해 통 못 갔습니다. 주리에게 물어보니 좋다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죠. 제 차를 같이 타고 가기로 했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리가 제 팔을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은영아, 저기 네 남편 아니야? 주리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제 남편이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나 싶어서 반갑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내려서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향하는 곳을 본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차 앞에는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주리도 놀라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분명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낯이 익었던 거죠. 그리고 곧 제 머릿속에는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서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사진 속 여자였던 거예요. 남편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여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듯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의식한 듯 조금 주변을 살피며 조수석 쪽으로 향했고 익숙하게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차에 올라탔고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리는 제 옆에서 저게 뭐야? 너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주리가 저를 부르는 것조차도 모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죠. 주리는 이게 다 뭐냐고, 저 여자 누구냐고, 저보고 아는 여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딱 걸린 거냐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동 걸고 따라가재요. 아직 놓치지 않았을 거랍니다. 하지만 멍해진 저는 아니라고, 이미 갔을 거라고 그랬죠. 주리는 다시 한번 저 여자 누구냐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주리가 더 흥분하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주리의 물음에 저는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저 여자의 사진을 봤었다고.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본 건 줄 알았는데 저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 너무 황당하다고요. 그 말에 주리도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본 게 아니라 상간녀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거야? 집에서? 니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주리 입에서 상간녀라는 말이 나오니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가 허둥지둥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주리가 식겁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누군지, 왜 같이 차 타고 가는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야, 잡을 거면 아까 현장을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그럼 네 남편이 옆에 여자 있어 그러겠어? 그럼 어떡하지? 너 정신 차려. 우리 언니 알지? 우리 언니가 형부 외도질할 때 증거도 없이 난리치다가 오히려 의부증환자 취급받았던 거 기억 안 나? 그것 때문에 조카들 양육권도 못 갖고 오고 정신병원 입원할 뻔했잖아.
형부, 아니 그 자식이 얼마나 악랄하게 나왔는데. 주리의 말에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에 주리가 자기 언니인 주연이 언니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주연이 언니 남편이 바람이 났고 언니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난리쳤다가 역으로 곤란한 상황에 많이 처했다고 했거든요. 주리가 그때 저한테 그 일을 얘기하면서 분통 터져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건 무조건 증거 싸움이야. 내가 우리 언니 지켜보면서 학을 뗐다고. 네 남편 여기서 잡아떼거나 숨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그 사진부터 다시 확인해봐. 저 여자 맞는지. 저는 주리의 조언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폴더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새 모든 사진을 지워버린 겁니다. 아마 원래 지웠어야 될 사진인데 그때 실수로 남겨둔 것 같고 그걸 제가 본 모양이었죠. 그 사진이 없는 걸 안 순간 진짜 바람이 맞구나. 그 여자가 상간녀였구나 싶어서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럴 수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주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아, 내가 우리 언니한테 네 얘기했더니 언니가 너랑 꼭 한번 얘기하고 싶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다고. 너 우리 언니 한번 만나볼래?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잘 아는 주연이 언니의 얘기를 들어봐야 했죠. 그렇게 다음날 조용한 찻집에서 주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창 이혼 소송 때문에 고생하던 언니를 봤을 땐 정말 파리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몇 년 사이에 언니는 차분해져 있고 눈빛부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큰일을 겪어서인지 초연한 느낌도 들고요. 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로 다 보게 됐네. 잠은 좀 잤어? 아니요. 얼굴이 안 좋다. 남편한테 티는 냈어? 아니요. 주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렇지. 혼란스럽지. 너도 주리한테 내 얘기 들었겠지만 나도 내 전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이랑 10년 동안 거의 살림을 차렸더만. 나는 여태까지 내가 나름대로 촉이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10년 동안이나 남편이 그러고 다닌 걸 까마득히 몰랐던 거야.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남편이 10년이나 그것도 같은 회사 여직원. 나도 얼굴 잘 알고 있는 여자 말이야. 둘이서 무슨 부부 마냥 그러고 다녔다는데 내가 그걸 감쪽같이 모를 수 있을까 싶어서 자책이 엄청나더라고. 언니도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도 못하지. 한 달 만에 살이 6kg가 빠져버리고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처음에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 어쩔 줄 모르잖아. 그저 남편 족치고 내가 다 한다고 난리쳤어. 그때 나는 증거도 있었고 남편이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 그 여자랑은 당장 끝낼 거라고. 나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남편 믿고 눈앞에서 증거를 다 없애줬어. 그때는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나중에 내 발등 제대로 찍은 거지. 증거도 없겠다. 나중에는 되려 내가 의부증 환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나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까지 하더라. 그 미친 인간이. 그때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한지. 나도 잘못했던 거지. 증거를 좀 남겨두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리석었던 거야.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 여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당해서 벌금까지 냈다니까.
네? 정말요? 그때 진짜 알겠더라. 증거가 무조건 중요하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콱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애들 때문에 참은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나는 몰라서 그런 일 겪었기 때문에 은영이 너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만나자고 한 거야. 언니는 과거의 본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별짓 다 해봤거든? 나 혼자서 증거 얻어보려고 용을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사람 쓰는 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해. 내가 어설프게 증거 모은다고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의부증 한자로 몰리고 나중에 소송에서도 불리할 뻔했거든. 차라리 남편한테는 아예 모르는 척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뒤에서 싹 조사하는 게 낫다니까.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박사가 됐잖아. 그러면서 언니는 자신이 그때 이용했던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연 언니는 심부름 센터조차도 사기가 많아서 몇 번 당하고 겨우 찾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힘들게 알아본 곳인데 저한테 쉽게 알려줘서 고마웠죠. 언니는 어쨌든 여기 연락해서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같이 만나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바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텔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같이 나온 것뿐이니까 라는 헛된 희망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믿었던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은 하기 싫었기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진실을 알기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주리가 연락이 왔고 저는 이런 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리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겠냐고 했죠. 결국 저는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주연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발 그 모든 것이 제 오해이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고 남편에 대한 필요한 정보도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했는데 한 집에서 살면서 그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따지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옥 같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주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오늘 자료 받기로 한 날이지?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와. 주리도 같이 오려면 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주연 언니의 말에 저는 각오를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아주 깊은 불륜관계였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요. 보통 사이가 아니니 주연 언니도 저보고 마음을 먹으라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말자. 그 여자와 끝을 내게 하고 남편에게 사과받고 돌아오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고 먼저 앉아서 흥신소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전 남편처럼 상간녀 하나랑 그런 게 낫겠더라. 네 남편은 더 미친놈이야. 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상간녀 하나라니요. 어리둥절한 저에게 그 흥신소 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직원은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들 사진이었는데요. 제 남편의 상간녀하고는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분위기가 제가 남편 컴퓨터에서 봤던 그 여자의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같았죠. 이게 다 뭐예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서울 강남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는 VIP들만 상대하는 스폰서 기획사에 등록되어 있는 여자들 명단이에요. 네? 뭐라고요? 저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들이 주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젊고 예쁜 여자들을 데이트 상대로 고르게 하고 매칭해 주는 곳입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은 조사 내용을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자들을 쇼핑하듯 고르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가격은 한 번 만나는데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꼴의 계약서도 작성하는데 그냥 물론 계약서에는 식사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요. 물론 계약서상으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했죠. 누가 처음 보는 여자랑 식사하려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겠나요? 그 직원조차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생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건 제 남편이 그곳의 VIP 고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선호, 순종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취향까지 적혀 있다더군요. 남편은 유독 어리고 예쁜 여자들만 찾았고 지난 몇 년간 내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짓에 쏟아부은 돈도 거의 억 단위였죠. 심지어 지금 만나는 그 여자 전에는 갓 20살짜리 여대생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경악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그 여자는 26살이었고 그 전에는 20살짜리도 만났다는 겁니다. 20살이라니.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제 딸이 20살입니다. 말 그대로 딸 같은 아이들과 돈으로 추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니. 쇼핑하던 여자를 고르고 그런 관계를 즐겨왔다니. 너무나 큰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한 여자랑 불륜짓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주연 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유명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불륜짓거리 하는 인간이 차라리 인간적이기라도 하죠. 이건 무슨 물건 고르듯 입맛대로 사람을 고르고 돈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그만한 자식들이 있는 남편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요. 앞에서는 존경받는 교수, 점잖은 학자인 척 온갖 위선을 떨고 뒤에서는 어린 여자들을 돈으로 사서 욕정을 채우고 다녔다니.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낯설고 징그럽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있으면서 딸아이랑 나이도 비슷한 그 여자들을 입맛대로 고르고 바꿔가면서 그 오랜 기간 추악하게 살았던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자 도저히 남편과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모든 걸 확인한 저에게는 차가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그가 법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제가 몇 날 며칠에 걸쳐 작성한 메일을 띄웠습니다. 수신인은 남편의 대학교 총장과 이사회였죠. 제목은 박선호 교수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후폭풍은 제 상상 이상으로 거세게 몰아쳤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남편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에 사회적 명예와 평생을 바친 직장을 모두 잃게 되었고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관련한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제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과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큰딸은 아빠의 역겨운 실체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더군요. 남편은 학계에서는 퇴출당했고 결국 과거에 시부모님이 사셨던 시골의 낡은 집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이 너무 파렴치해서 불쌍한 마음조차 안 들더라고요. 한때는 존경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게 된 거죠.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더러운 욕망에 대해서 꼭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본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도요. 그때 제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충격과 상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지워지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이는 없어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아이 가지는 건 천천히 하자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이를 안 가진 게 신의 한 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고 듬직해 보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겪어보니 다른 점도 정말 많고 실망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한테 툭하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수도 없이 싸웠거든요. 저는 불편한 상황이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참지 않고 그냥 말하는 편인데 남편은 그게 싸가지가 없대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보기엔 남편이 제게 하는 짓이 더 싸가지 없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싸가지 없다고 한 이유는 결국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말에 관한 갈등 때문이었어요. 사사건건 저를 이 집의 아랫것 정도로 생각하며 대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트를 가도 남편 먹은 과일은 사지만 제가 먹을 건 사본 적이 없어요. 싫어하고 아예 못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구태여 일부러 사 먹고 싶지도 않거든요. 시부모님도 아십니다. 제가 몇 번 과일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어머님은 자꾸 남는 과일을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세요. 과일 자르고 끝부분 맹탕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놨다가 어머님은 저한테만 자꾸 같이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과일도 싫지만 남은 걸 먹어 치워야 하는 것도 싫더군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다 끝부분이라서 맛도 없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웃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당돌하네 하시더군요. 어쨌든 저는 아닌 건 아니라서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저 과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군것질도 안 하고 야채나 밥은 잘 먹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저 군것질도 잘 안 하는데요 뭐.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사실 몸에는 술이 제일 안 좋죠 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싸울 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싸가지가 없답니다. 왜냐면 남편하고 시아버지는 술을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일부러 들으란 듯이 비꼬면서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말하시고 저도 굳이 참지 않고 제 할 말을 하는데
꼭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는 거였죠. 또 있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을 좋아해서 밥을 끼니마다 먹을 만큼 조금씩 하는데요. 좀 오래된 밥은 손이 잘 안 가서 안 먹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직접 말했고 또 어쩔 땐 본인이 직접 찬밥 만들어서 라면에 먹기도 해요. 라면이나 볶음밥엔 찬밥이 맛있다고 일부러요.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 새로 밥을 하고 남은 밥이 있었나 봐요. 그걸 또 저한테 먹어 치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저 세 번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밥 누가 먹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현욱 씨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제 밥은 제가 알아서 펐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긴 했지만 저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 자꾸 남는 밥, 버리는 음식을 저더러 먹으라고 하시나요? 시댁에만 갔다 오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는데 아버님 생신 때도 한번 싸웠습니다.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회사 근무 시간은 제가 오히려 1시간 더 길거든요. 근데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고 괜찮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생일상도 제대로 안 챙기고 겨우 식당이나 잡았느냐 화를 내시더군요. 황당했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매일 바쁜데 아버님 생신상까지 손수 차려드려야 되나요?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지. 기어코 바쁜 며느리한테 생신상을 받으셔야 하나요? 저희가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시자고 해도 됐다고 오지도 말라 하시길래 저는 그냥 식당 취소하고 용돈은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뭔가 꽁한지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중에서야 저에게 따지더군요. 또 저한테 행동이 잘못됐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그 소리였죠. 결정적으로 크게 싸운 일은 제 워크숍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및 야유회 일정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간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일 끝나면 따로 올라와서 남편 좀 챙겨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 같이 일하러 가는 건데 남편 밥 차려주려고 저 혼자 따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잘 먹습니다. 배달도 있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도 널려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냉장고에도 먹을 것 천지라서 얼마든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현욱 씨 저 없어도 알아서 잘 먹어요. 어머님이 정 걱정되시면 현욱 씨 아예 어머님 댁에서 출퇴근하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끊는다 하시고 전화 끊으셨어요. 아마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고 남편도 저에게 또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보고 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저보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겠다고 비꼬는 거예요. 제가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나요?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황당했던 제가 남편에게 진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너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 친정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기를 하나 손님 대접이나 후하게 받고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나는 너네 집 갈 때마다 종 취급받고 오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다 떠나서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한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에게 한 번도 지는 거 없이 잘라내듯 얘기하니까 진짜 정없이 구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들은 한평생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겐 제 말투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버릇없게 들릴 거랍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좋게 둘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어렵느냐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이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좀 들어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가 보기엔 버릇없고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도리어 싸가지 없다뇨.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해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니다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어떻게 한 번을 안 줘주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아? 그렇게 치면 한 번을 못 이길 논리를 왜 자꾸 들이미시는데? 저는 굳이 이겨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겨서 뭐 하나요? 하지만 싫은 걸 싫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시댁 문제로 남편과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저도 너무 지겹더라고요. 게다가 무조건 제 탓으로만 돌리고 저한테 자꾸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듣기도 싫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한 결혼이지 시댁 스트레스 받고 남편하고 허구헌날 그 문제로 싸우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끝이 도저히 나지 않는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서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 대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생긴 거라면 차라리 아기도 없는 이 시점에서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라고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아쉬울 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부딪히며 어떻게 사나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저를 아랫사람 하나 들어왔다는 듯이 하대하시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왔어요. 사이가 여전히 안 좋고 냉랭했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결정된 일은 없었기에 티내지 말고 양가댁은 다녀오자고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당일 아침 일찍 가서 4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저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모님이 오신다고 얼굴만 보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드리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른들 이제 막 오셨는데 어딜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 이모님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셔놓고요. 출출할 텐데 전도 좀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또 그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가고 싶어요. 지금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이모님한테 인사도 드렸으니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다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뭐해? 차키 챙겨. 그런데 남편이 뚱한 얼굴이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좀 이따 가자. 이모도 오랜만에 왔는데. 그럼 우리 집은? 좀 이따 가도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 말에 남편더러 이모 옆에 앉아있으라 그러고요.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당겨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갈게. 열쇠 줘. 뭐라고? 나 혼자라도 간다고. 자기는 여기 있어. 진짜 너 이럴 거야? 너야말로. 저도 화가 나서 남편 주머니에 있던 차키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그리고 이모님께도 인사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모님 이따 가세요 그럼.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 어머님과 이모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보통 싸가지가 아니다 라고 욕하시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 그거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게 확 와닿았죠. 그냥 더 늦기 전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서 이혼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 혼자 가니까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그간의 이야기들도 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하셨고 특히 엄마는 남은 음식 자꾸 저보고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권하냐고 하시면서 너네 시부모님들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손 놓고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니 탓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장서방이 싸가지는 더 없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고요. 엄마는 좀 흥분하셨고 아빠는 어쨌든 네 일이고 네 인생이니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즐거워야 될 명절날에 엄마 아빠까지 심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빠 말대로 제 인생이니까 판단도 제가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제 방에 누워서 고민을 하고 늦은 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혼자 흥분해서 난리치는 겁니다. 저보고 성격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차분히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뭔 말을 하겠느냐, 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목청 높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느냐고 핏대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일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너랑 나랑은 절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지도 못한다. 계속 살아봤자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면 다냐고 씩씩거리더니 한참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좋다고 이혼하자고 나도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고 협의가 되었으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웠죠. 아무리 협의라고 해도 그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정리할 것도 많을 테니까요. 주변 보는 눈도 무시 못할 테고 제 스스로도 이혼 꼬리표 다는 거니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능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외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싸우고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혼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 대화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피하더군요. 결국 제가 이혼 서류 갖고 와서 제 거 작성하고 줬습니다. 작성하라고. 서류 제출은 내가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기어코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홧김에 말은 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홧김 아니라고 우리 이 문제로 결혼기간 내내 싸웠다고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죠. 처음엔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면 자기가 작성해서 내겠다고 화내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니 갑자기 와인과 안주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냐고 하니 또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너무 감정이 앞섰다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혼 확정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표정부터가 다르더군요. 저는 일단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했는데 남편은 요 며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문제도 아니고 시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저는 고부 갈등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걸 빌미로 남편과 자꾸 싸우고 저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남편은 진짜 본질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일단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네가 나서서 막아주거나 중재해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아니 싸움이라도 만들지 않는다면 저도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확답은 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좀 수그러뜨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지 않느냐며 또다시 저한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어요. 물론 남편 입장에선 제가 바뀌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노력하고 변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우리는 끝이구나 싶더군요.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우리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다, 계속 살아봤자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바뀌겠다 어쩐다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진짜 마음이 확고해져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싸움 좋아하고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함부로 하셨고 거기에 할 말 다 하는 저를 왜 나쁜 사람 만드나요? 저라고 그렇게 할 때 마냥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닐 텐데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시댁에서 굳이 막대하는 걸 참아야 할 이유도 또 한마디 했다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 편은 못할 망정 나서서 저 깎아내리려 하는 남편은 더더욱 필요 없고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혼 결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한 결정이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숙려기간 끝나고 확정이 나오는데 이혼 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